내가 평생 당신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요. 그날 정식의 입에서 처음으로 쏟아져 나온 말이었다. 그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어머니께 그렇게 모진 말을, 아니 목소리조차 높여본 적이 없었다. 늘 과묵했지만 속정 깊은 아들이었고 주변에서는 효자라고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낡고 비좁은 거실을 가득 채운 것은 존경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터져버린 검붉은 분노였고 반평생을 짓눌러온 삶의 무게에 대한 절망적인 허무함이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은 어쩌면 가장 가까운, 그래서 가장 만만했던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지 이야기의 끝에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퇴근 시간을 알리는 길고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먼지 자욱한 공사장에 울려 퍼지자 정식은 묵직한 삽을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이마를 거친 작업복 소매로 훔쳐냈다. 한여름의 해는 이미 서쪽으로 한참 기울었지만 다궈진 아스팔트 위에서는 여전히 아지랑이 같은 뜨거운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10시간이 넘는 고된 육체 노동의 등허리는 끊어질 듯 쑤셨고 두툼하게 박인 굳은 살로 뒤덮인 손바닥은 감각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다. 일용직 잡부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의 몸은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이미 너덜너덜하게 망가져 있었다. 오늘도 고생 많았수, 정식 씨. 내일 또 봅시다. 함께 일하던 동료 인부의 인사에 정식은 피곤에 절어 풀린 눈가의 억지 미소를 간신히 걸친 채 고개만 가볍게 까딱였다. 대꾸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터벅터벅 공사장을 나섰다.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과 허리 통증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여름날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는 낡은 인도를 따라 한참을 걷던 그는 골목 어귀에 자리한 허름한 편의점 앞에서 문득 발길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쌓인 과자와 음료 진열대가 푸석푸석한 공기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딱히 살 것은 없었지만 타는 듯한 갈증에 시원한 음료라도 한 병 마시고 싶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에어컨의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에 와 닿았다. 정식은 냉장고에서 콜라 한 병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향했다.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콜라 하나요. 네, 얼음 컵도 드릴까요? 무뚝뚝한 표정에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예, 주세요. 콜라를 받아들고 나오려던 정식의 시선이 카운터 옆에 놓인 낡은 로또 기계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로또.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그런 것을 살 만한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알록달록한 종이 조각들이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 몇 초간 망설이던 그는 다시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여기 5,000원인데 저 로또 그거 한 장만 주세요. 편의점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카운터 안쪽에서 나오며 정식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정식의 행사액은 누가 봐도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자동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수동으로 하실래요? 정식은 잠시 멈칫했다. 자동이요, 수동이요? 그게 뭔데요? 아, 로또 처음 사보시는군요. 주인이 희미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네,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그냥 오늘은 왠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정식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주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수동은요, 손님께서 직접 여기 이 종이에 원하시는 번호 6개를 골라서 적으시는 거고요. 자동은 그냥 기계가 무작위로 번호를 알아서 뽑아주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동으로 많이들 하시죠.
정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OMR 카드와 컴퓨터용 사인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아, 여기다가 번호를 직접 적는 거라고요. 네, 맞아요. 1부터 45까지 숫자 중에서 6개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동으로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바로 기계에서 뽑아드리고요. 정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어떤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었다.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수동으로 할게요. 내가 직접 한번 적어보고 싶네요. 편의점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OMR 카드 한 장과 펜을 그에게 건넸다. 정식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받아들고 펜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많은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맴도는 듯했다. 어떤 번호를 골라야 할까? 아무런 기준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숫자들을 하나하나 마킹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더디고 서툴렀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채워나갈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진지해져 갔다. 첫 번째 숫자 어머니의 생신인 8, 두 번째 숫자 자신의 생일인 14, 세 번째 숫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인 B18, 네 번째 숫자 어머니께서 당신의 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신 날이자 정식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과 같았던 그 의미 있는 날 B19, 다섯 번째 숫자 삶의 무게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24살, 아니 34, 그래 34이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다시 일어섰던 해의 자신의 나이 34.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숫자.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꿈속에서 보았던 커다란 황금 거북이의 등껍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숫자 40. 6개의 숫자. 그것은 단순한 숫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식이 평생을 살아오며 가슴속 깊이 쌓아온 기억과 아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조각들이었다. 그의 삶 그 자체였다. 됐습니다. 그가 건넨 용지를 받아든 주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계에 용지를 끼워 넣었다. 삐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로또 용지 한 장이 출력되어 나왔다. 정식은 그것을 받아들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 얇은 종이 한 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자신이 직접 골라 적은 6개의 숫자가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나하나 내가 고른 숫자, 이 안에 내 지난 인생이 다 들어있네. 그는 조심스럽게 용지를 반으로 접어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작은 설렘 한 줄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헤어허, 내가 살다 이걸 다 사보네.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의 말은 편의점 문을 나서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저녁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정식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깊게 빨아들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자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빛에 섞여 천천히 사라져 갔다. 어깨 너머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내가 고른 이 숫자들이 정말 내 인생도 바꿔줄 수 있을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내게도 그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17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지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동안 친구들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는 그 친구들의 자식들이 하나둘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보내올 때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뒷걸음질 치고 있는지도 몰랐다. 누군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뭘 하며 살았소? 왜 변변한 집 한 채도 없고 아직도 혼자 늙은 어머니만 힘들게 모시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비했냐고. 정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삼킬 뿐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가. 그는 11살 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다. 중학생 때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때부터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도시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고등학교는 당연히 중퇴했고 남들이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울 나이에 그는 이미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있었다. 25 젊은 나이에는 건설 현장에서 허리를 크게 다쳤지만 불법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내쫓겼다. 30줄에는 장기간 입원하신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하기 어려워졌다. 연애 결혼, 그런 것은 그에게 사치였다. 여자들은 고사하고 명절날 텅 빈 집에 돌아와 손수밥 한 끼 차려줄 사람 하나 없는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 병수발을 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먼지처럼 느껴지다 못해 아예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렇게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아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잔인하게 물었다. 도대체 뭘 하며 살았느냐고. 정식은 그럴 때마다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다시 철근을 잡고 시멘트를 나를 뿐이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게 주머니 속 작은 로또 용지 한 장은 정식의 고되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또다시 완전히 잊혀져 갔다. 그것은 그저 한순간의 짧은 일탈이자 헛된 기대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아주 깊은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은 채 남아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쩌면 하는 그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며칠이 열흘이 되고 어느새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그날의 로또 용지는 정식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듯 했다. 고된 노동과 밀린 공과금, 그리고 홀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그의 일상 속에서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을지도 모르는 그것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그렇게 또다시 3주째 되는 주말이 찾아왔다.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정식은 주말의 깊은 피로를 어깨에 짊어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일요일 저녁, 낡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집까지 이어지는 계단길은 평일 퇴근길보다도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일용직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일거리는 고작 반나절짜리 철거 현장 보조일 뿐이었고 그나마 손에 쥔 돈은 다음 주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했다. 어깨와 허리에 만성적으로 쌓인 통증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을 만들어냈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뼛속까지 시큰거리는 아픔이 전해져 왔다. 드르륵 쾅. 녹슨 현관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그의 코를 훅 찔렀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듯이 정식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저녁 식사를 준비해두고 계셨다. 왔으냐? 네. 물기 하나 없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정식은 곧장 거실 소파에 무거운 몸을 되는 대로 던졌다. 근육통이 온몸을 밧줄처럼 올가매고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의 유일한 낙이자 위안은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정식아 저녁 바로 먹을래? 아니면 좀 이따가 먹을래?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직하고 약간은 쉰 듯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그녀의 목소리였다. 정식은 소파의 등을 기댄 채 청은망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힘없이 대답했다. 좀 쉬었다가 먹을게요, 어머니.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시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듯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정식은 지친 몸을 소파에 더욱 깊숙이 파묻고 습관처럼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금이가 있었고 터치감도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창구였다. SNS 피드에는 주말 나들이, 사진들과 가족 모임, 인증샷 맛집, 탐방 후기 같은 것들이 가득했다. 정식은 아무런 감흥 없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그 낯설고도 화려한 세계를 기계처럼 스크롤해 내려갔다.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어느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우연히 멈췄다. 로또 1098회, 이번 주 1등 당첨자 11명, 각각 약 19억 원 수령 예정. 당첨번호 요지 신륜규 24304143, 보너스 번호 7. 정식은 무심코 화면을 넘기려다 말고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멈췄다. 로또 당첨 뉴스는 TV나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기사와 숫자들이 그의 눈에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간질거리는 듯한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몇 주 전에 로또를 샀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번호를 적었더라. 잠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검색창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중요한 비밀이라도 되는 양 그날 편의점에서 자신이 직접 적었던 6개의 숫자를 떠올리려 애썼다. 어머니의 생신 8, 자신의 생일 14, 아버지의 기일 28,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신 날, 미치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해, 자신의 나이 34, 그리고 꿈에서 보았던 황금 거북이, 등껍질의 숫자 40.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났다. 그래, 그 번호들이었어. 그럼 내가 샀던 건 도대체 몇 회차였지, 그때가. 분명 3주 전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인터넷 창을 열고 로또 3주 전 당첨 번호라고 검색하려다 말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로또 7095의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1098회에서 3을 뺀 숫자. 단순한 계산이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정식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로또 제1갱 9995회 당첨번호 안내 8742별299 34인데이빌 보너스 번호 111위 1등 당첨금 약 26억 원 세전. 정식은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제대로 집어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숨이 막히는 듯 목이 바싹 타들어왔고 입술은 사막처럼 바짝 말라붙어 있었다.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두 방망 기질 쳤고 손끝 발끝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건 내가 적은 숫자야. 하나도 틀림없어. 그의 동공은 극도로 확장되었고 온몸의 피가 머리 꼭대기로 쏠리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 그 로또 용지, 아직 그게 있겠지. 정식은 마치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소파가 뒤로 밀리며 넘어졌지만 그는 그런 것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26억 그 숫자가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맞아. 틀림없어. 내가 적었던 바로 그 번호들이야. 가슴이 요동치듯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편의점에서 수동으로 로또 용지에 번호를 마킹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날의 장면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잠깐이나마 가슴 한쪽에 살짝 품었던 그 희미한 희망의 불씨. 기억은 정확했다. 틀림없었다.
정식은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걸 찾아야 했다. 지금 당장 그는 정신없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옷가지들을 마구 끄집어내고 지갑 속과 바지 주머니, 상의 주머니들을 닥치는 대로 뒤졌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로또 용지는 보이지 않았다. 정신없이 방 안을 헤집고 다니다가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 하나가 있었다. 그날 분명히 그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기억. 그래, 회색 점퍼, 그거면 돼. 회색 점퍼. 회색 점퍼가 어디 갔지? 정식은 허둥지둥 옷장을 열고 옷걸이에 걸린 옷들을 하나하나 미친 듯이 넘기기 시작했다. 두툼한 겨울 점퍼들 사이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낡은 회색 점퍼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심장은 불안감으로 더욱 거세게 뛰었다. 그는 결국 무너질 듯 옷장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천장과 벽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듯한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고 26억이라는 그 황홀하면서도 잔인한 숫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정식은 간신히 정신을 다잡고 떨리는 다리를 이끌며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마침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가 그의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식아, 너 왜 그러냐? 방에서 뭘 그렇게 부산스럽게 뒤지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혹시 제 그 낡은 회색 점퍼 못 보셨어요? 제가 맨날 작업할 때 입던 그 회색 점퍼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회색 점퍼, 아, 그거 말이냐, 그거. 그저께 내가 헌옷 수거함에 넣어버렸지. 지퍼도 다 망가지고 여기저기 해져서 너무 낡았길래 네가 이제 안 입는 줄 알고 그랬지.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었니? 정식의 숨이 그 순간 정말로 멎는 듯했다. 어머니의 그 평온한 한마디가 그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디에 버리셨다고요? 어떤 수거함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정식은 이미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되는 대로 구겨 신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다급하고도 절박한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신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아니, 정식아,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 그렇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던 거야? 그냥 아파트 정문 옆에 있는 그 파란색 헌옷 수거함에 넣었는데, 하지만 정식은 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들을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이미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었다. 그는 낡은 아파트의 어두컴컴한 계단을 두세 칸씩 성큼성큼 뛰어내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26억 그 돈이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된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삶을 살 수도 있었다. 아파트 정문 옆 파란색 헌옷 수거함 앞에 도착했을 때 정식의 심장은 이미 터져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다. 수거함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정식은 절망감에 무너지듯 수거함 문을 열어젖히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텅 비어있는 내부에서는 싸늘한 바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안 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경비실로 달려갔다. 퇴근 준비를 하던 나이, 지긋한 경비원 아저씨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저기 헌옷 수거하며 그거 언제 비우셨어요? 제 옷이 실수로 버려졌는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경비원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허, 젊은이, 그거 어제 오후에 이미 수거업체에서 싹 걷어갔네.
내가 직접 봤어. 수거업체 전화번호는 여기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토요일 저녁이라 아마 연락이 안 될 걸세. 정식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수십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신호음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인생을 아니 그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엄청난 기회는 이제 이름 모를 어떤 쓰레기 하치장이나 재활용 분류센터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정식은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는 넋 나간 사람처럼 인근 재활용 센터와 헌옷 수거 장소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하지만 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절박한 외침에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결국 힘없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 가로등 불빛이 그의 일그러진 절망적인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제발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게 그냥 악몽이었으면.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잔인한 현실이었다. 정식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쩌면 내일 아침 일찍 수거 업체에 연락하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스스로를 억지로 다독이며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처절한 좌절감이 시커먼 불길처럼 점점 더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평생 단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엄청난 행운의 기회. 평생 뼈 빠지게 일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대한 금액. 그의 인생을 그리고 어머니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게 허무하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정식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단단하게 억눌러왔던 분노의 불씨가 마침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처절한 상실감뿐이었다. 어둠이 깊게 드리워진 낡은 아파트, 그 안의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식은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 집안을 휘감고 있는 숨막히는 정적과 마주해야 했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몇 시간 전에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텅 빈 헌옷 수거함,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를 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 그의 인생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어머니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정식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제 곧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있기는 한 건지조차 막막했다.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바쳐 모셔온 어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원망스러웠다. 엘리베이터 안 낡고 얼룩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다. 지친 눈 초점 없이 퀭한 얼굴땀과 먼지로 뒤엉킨 머리카락.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로 26억이라는 숫자가 마치 유령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거실 소파의 등을 돌린 채 앉아 계셨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 작고 위축되어 보였다. 정식의 발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정식은 어머니의 눈을 참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 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걱정과 미안함이 오히려 그의 억눌린 분노를 더욱 키울 것만 같았다. 정식아, 찾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과 걱정이 서려 있었다. 정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거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멍하니 어머니의 뒷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한 곳을 응시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거친 숨소리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정식은 마치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녀를 밀어냈다. 그분의 주름지고 마른 손이 정식의 어깨에 살며시 얹히려 했지만 정식은 그 온기조차 느낄 수 없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다. 정식아,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렴. 이 애미가 다 들어줄게. 응. 그 순간 정식의 가슴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여있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낮고 미세하게 떨렸지만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져 갔다. 엄마가 뭘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내가 평생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정식은 더 이상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오랫동안 마음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불만과 원망, 그리고 지독한 분노가 한꺼번에 용암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17살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집안 살림 다 책임졌어요. 대학이요.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시간조차 없이 저 공사장 전전하면서 뼈 빠지게 일만 했다고요. 나는 내 인생이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엄마는 고작 그깟 낡은 옷 하나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실 수가 있어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셔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요. 도대체 왜? 어머니의 손이 정식의 어깨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그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상처와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정식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분노와 절망으로 완전히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식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게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렸지만 정식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온몸에서 뜨거운 열이 솟구치는 것 같았고 관자놀이는 지끈지끈 아파왔다. 그 옷주머니에 로또가 들어있었단 말입니다. 참, 그라 5회차 당첨 번호랑 내가 직접 적었던 그 번호랑 똑같았다고요. 아시겠어요? 1등 당첨금이 26억이었어요. 26억. 어머니의 눈이 절망적으로 커졌다. 이제야 그녀는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격앙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정씨가 그런 거였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엄마가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만 정식의 귀에는 어머니의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변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거렸고 그의 분노는 화산처럼 더욱 거세게 폭발했다. 아, 미치겠다. 진짜 내가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고요. 그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정식은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존댓말을 사용했고 어머니를 공경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독설과 저주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고 그것을 스스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깊이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고 계셨다. 그분의 야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지만 끝내 소리내어 우시지는 않았다. 그저 아들의 그 모든 분노와 절망을 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계실 뿐이었다. 정식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그 작고 초라한 어깨 깊게 펜 주름과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순간 아주 잠깐이나마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끔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조차 이미 그의 온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대한 분노와 상실감에 묻혀 힘없이 사라져버렸다. 난 이제 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정식은 마지막으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그는 침대 위에 되는 대로 몸을 던지고 두 눈을 감은 채 천장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어머니께 그런 끔찍한 말을 내뱉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1등에 당첨되었을지도 모를 그 로또에 대한 미련과 분노는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다. 문 너머로 어머니의 간헐적인 흐느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정식은 두꺼운 베개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설득했다. 그렇게 정식의 마음속에는 깊고 어두운 상처가 자리 잡았고 그 상처는 고스란히 어머니의 가슴에도 똑같이, 아니 훨씬 더 깊고 아프게 새겨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지만 정식의 머릿속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그는 침대 위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로또 용지와 샵시 6억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렸다. 만약 그 로또가 정말 1등에 당첨되었다면 상상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고된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와 함께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하다 보면 다시금 현실의 절망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문득 벽 너머 어머니의 방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아마도 잠 못 이루고 울고 계실지도 몰랐다. 평생을 의지해온 아들에게서 처음으로 그런 끔찍한 말을 들었으니 그 충격과 상처가 오죽할까? 정식은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다음 날 아침 정식은 늦잠을 잤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출근 시간은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휴대폰에는 현장 소장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 3개가 와 있었다. 정식 씨, 오늘 어디 아픈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연락 좀 줘봐. 정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어젯밤의 그 끔찍했던 사건과 밤새 그를 괴롭혔던 온갖 상념들이 다시 한번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의 가슴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라도 얹힌 듯 답답하고 아파왔다. 결국 그는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식은 다시 눈을 감았다. 어젯밤 자신이 어머니께 퍼부었던 그 모진 말들이 마치 녹음기라도 틀어놓은 것처럼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 순간의 격렬했던 분노는 이제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함께 미묘한 죄책감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마저 애써 억눌렀다.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머니도 잘못이 있잖아. 나도 한 번쯤은 화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정식은 다시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분의 슬픔과 상처로 가득 찬 눈빛을 그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오전이 지나고 정고가 되었다. 꼬르륵거리는 배고픔이 그를 뒤흔들었지만 정식은 여전히 방문을 꼭 닫은 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마치 문 밖에 무서운 괴물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는 굶주림과 갈증이 그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정식은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섰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처럼 깊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시장에 장이라도 보러 나가셨나 보다. 안도감과 함께 아주 미미하지만 묘한 실망감이 그의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어머니께서 차려두셨던 밥과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음식들. 그리고 그 옆에는 투명한 반찬통 안에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 몇 가지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김밥 2줄, 그리고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쓰인 작은 메모지가 함께 놓여 있었다. 정씨가 혹시라도 배고프면 이거라도 데워서 먹으렴.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그 짧은 메모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식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다. 정식은 잠시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갑자기 배고픔도 갈증도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은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정식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식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잔뜩 굳혔다. 어머니의 아주 가볍고 힘없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그분이 거실로 들어오셨다.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약봉투 하나와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마도 병원에 다녀오시면서 시장에 잠깐 들르신 듯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마치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결국 어머니께서 먼저 힘겹게 시선을 돌리셨다. 점심은 먹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작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조금이라도 크게 말하면 정식이 다시 화를 내거나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정식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대화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셨다. 정식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의 저 어깨가 저토록 작고 왜소해지셨던 것이.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어머니의 저 걸음걸이가 저토록 힘없고 위태로워 보이셨던 것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지만 정식은 여전히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위로의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부엌에서는 아주 작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다. 어제의 그 깊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묵묵히, 아주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던 것이다. 이틀째 되는 날도 정식은 출근하지 않았다. 현장 소장에게는 어제보다 감기가 더 심해졌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집 밖으로 나갈 기운조차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고 가끔 화장실에 가거나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마시는 것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집안은 여전히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 정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들려오던 어머니의 정겨운 라디오 소리, 부엌에서 흥얼거리시던 콧노래 소리 저녁 식탁에서 나누던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 그 모든 따뜻했던 소리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제 집안에는 고장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마치 장송곡처럼 공허하게 울리고 있을 뿐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어머니는 묵묵히 밥상을 차리셨지만 정식은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머니 또한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지만 너무나도 단단하고 높은 벽이 세워져 버린 듯했다. 셋째 날 저녁 정식은 자신의 방 침대에 걸터 앉아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3병 중 2병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마지막 남은 3번째 병을 막 따려고 할 때였다. 방문 밖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문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어머니께서 문간에 힘없이 서 계셨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나무 쟁반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북엇국 한 그릇과 흰쌀밥 그리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께서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정식의 방에 직접 음식을 가져오신 것이었다. 정식아, 밥 좀 먹으렴. 아무것도 못 먹어서. 어쩌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며 그분의 눈에는 애끓는 눈물이 하염없이 고여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극심한 고통과 잠 못 이룬 불면의 흔적이 역력했다. 정식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술기운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머릿속이 어질어질했지만 어머니의 그 슬프고도 애처로운 표정만큼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정식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어머니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상처의 말이었다. 엄마가 내 인생 전부 다 망쳐놨어. 하늘에서도 내가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였는데 엄마가 그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그렇게 날려버렸다고. 정식은 이제 그 어떤 면도날 같은 말도 너무나 쉽게 내뱉을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옆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정식아 어디 가려고 그러니 이 밤중에 엄마를 두고 가지 마라 제발. 어머니의 걱정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애처로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정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신발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구겨 신고는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둡게 얼어붙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정처 없이 걷던 정식의 발길이 멈춘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공원 벤치였다. 머리 위로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손에 들려있던 소주병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알코올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그의 이성은 점점 더 흐릿해져 갔다. 공원 벤치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는 텅 빈 밤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 언제부터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단한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걸까? 어쩌면 그날 편의점에서 무심코 샀던 그 로또 한 장은 그의 메마른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불씨마저도 어머니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너무나도 허망하게 꺼져버린 것이었다. 젠장,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으로 벤치를 내리쳤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처절한 자기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그 슬픈 눈빛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술기운과 피로감에 지쳐 잠시 졸았던 정식은 새벽녘의 싸늘한 한기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는 초췌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마주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충혈된 눈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아 거뭇하게 자란 수염.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성실하고 과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깊은 효심과 작은 꿈을 간직하고 있던 그 정식은 이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식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술기운과 수면 부족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문이 열렸고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정식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평소와는 다른 싸늘하고도 무거운 기운이 집안 전체를 감돌고 있었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들어와도 어머니는 항상 현관 쪽 작은 등 하나쯤은 켜두시곤 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잊으신 듯했다. 어둠 속에서 정식은 더듬거리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야마,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정식은 불안한 마음에 손으로 벽을 더듬어 거실 전등 스위치를 찾았다. 찰칵, 불이 켜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정식의 심장이 그대로 멎는 듯했다. 거실 바닥에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셨다. 엄마. 정식은 술이 확 깨는 듯한 극심한 충격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옆으로 누워 계셨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으며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고 희미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만이 전해져 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차가운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계셨던 걸까? 정식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하얗게 비어버렸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엄마. 그는 미친 듯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분은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그의 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서 단 한순간도 떼어지지 않았다. 여기 사람이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주소는 서울시.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식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분의 임에 손을 대자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어머니는 아마도 밤새 고열에 시달리고 계셨던 듯했다. 정식은 급히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어머니의 이마와 목을 정성껏 닦아드렸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정식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어머니께 저질렀던 그 모든 모진 말과 행동들이 마치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어머니는 분명 몸이 편찮으셨을 텐데 그는 그런 어머니의 아픔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와 헛된 상실감에 눈이 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은 정식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아주 어릴 적 함께 손잡고 소풍 갔던 이야기,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기억, 그리고 지난밤 자신이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에 대한 뒤늦은 사죄와 용서의 말들까지.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깊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 정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급차에 함께 올라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는 동안에도 정식은 오직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 얼굴에는 지난 수십 년간 아들을 위해 살아온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깊게 펜주름 햇볕과 세월에 그을린 검은 피부, 그리고 어쩌면 아들을 위해 남몰래 흘렸을 수많은 눈물의 자국들까지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다. 정식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응급실 밖 복도를 하염없이 서성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의사에게 달려갔다. 저희 어머니는 괜찮으신 건가요? 네. 의사는 잠시 안경을 고쳐 쓰더니 차분하지만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환자분 상태는 현재 일단 안정되셨습니다. 그 말에 정식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신 것 같고 수면도 거의 취하지 못하신 듯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연세가 있으신 만큼 절대적인 안정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은 병원에서 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그의 가슴을 찔러댔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영양실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그 모든 것이 전부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받은 깊은 상처와 충격으로 지난 며칠간 제대로 식사도 못하시고 잠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분명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 곁에서 정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링거 주사 바늘이 꽂힌 어머니의 마르고 주름진 손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가늘고 힘겨운 숨소리, 그리고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하기까지 한 그 얼굴. 정식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참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잡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욱더 고요해졌고 정식의 죄책감은 더욱더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병실 창가에 기대선 채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무덤가의 도깨비 불처럼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처럼 정식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도 아주 작은 빛 하나가 희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절한 후회와 반성의 빛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이 묵묵히 눈물을 흘렸다. 이제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다.
그깟 로또 어쩌면 당첨되었을지도 모를 그 헛된 돈 때문에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그 유일한 혈육을 이토록 처참한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식은 어둠이 깃든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로또 당첨금이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희생과는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기에 그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올 수 있었고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밤이 깊어감에 따라 정식의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하고도 굳은 결심 하나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지난날 자신이 드렸던 그 모든 깊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치유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정식은 그분의 마른 손을 다시 한번 아주 힘주어 꼭 쥐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다해 속삭였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꼭 약속할게요. 창밖으로는 서서히 새벽의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고 정식의 마음속에도 그 새벽빛처럼 새로운 결심과 함께 아주 작은 희망의 빗줄기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사흘 후 어머니는 다행히 퇴원수속을 밟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 아직 완전히 예전의 기력을 되찾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식사도 하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정식은 현장 소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주일간의 특별 휴가를 얻어 집에서 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께 드릴 약을 챙기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그동안 자신이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었던 온갖 집안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정식은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정성껏 차려드리고 어머니께서 약을 드신 후 다시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밀린 빨랫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입으셨던 낡은 옷가지들과 자신의 작업복들을 분류하던 중 정식은 세탁 바구니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접혀있는 묵직한 옷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고해진 카키색 점퍼였다. 순간 아주 익숙한 촉감이 그의 손끝에 전해져 왔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또 다른 작업복이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버리셨다고 했던 그 회색 점퍼와 번갈아 입던 아주 오래된 카키색 점퍼. 첫 직장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10수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와 함께했던 그의 젊은 시절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낡은 동반자였다. 추운 겨울이면 회색 점퍼 안에 이 카키색 점퍼를 겹쳐 입기도 했고 봄이나 가을처럼 다소 쌀쌀한 날씨에는 이것 하나만 대충 걸치고 일터로 향하곤 했다. 그러고 보니 최근 몇 달 동안은 거의 입지 않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옷이었다.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빨았던 거더라. 정식은 무심코 점퍼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곳저곳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항상 이런저런 잡동사니들이 들어있기 마련이었다. 작은 못이나 나사, 조각들 때로는 작업 현장에서 급하게 적어둔 메모 같은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그의 손가락 끝에 무언가 네모반 듯한 것이 걸렸다. 얇은 종이 한 장 같았다. 정식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꺼내보았다. 몇 번이고 아무렇게나 접혀있던 낡은 종이 조각. 그것을 천천히 펼치는 순간 그의 심장이 갑자기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로또 용지였다. 아이, 에게 왜 여기에? 정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에 들린 로또 용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샀던 바로 그 로또 용지였다.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저주받은 로또 용지가 지금 자신의 손안에 있었던 것이다. 정식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 로또 용지가 여기에 있는 것일까? 그는 분명 그날 자신의 낡은 회색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다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낡은 카키색 점퍼 주머니에서 이것이 나온 것일까?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다. 로또를 샀던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었다. 어쩌면 그날 회색 점퍼가 아니라 바로 이 카키색 점퍼를 입고 편의점에 들렀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러웠던 그 시기에 그는 2개의 낡은 점퍼를 아무 생각 없이 번갈아 입곤 했었으니까. 그랬었어. 그날 아침에 회색 점퍼에 커피를 쏟아서 급하게 벗어두고 대신 이 카키색 점퍼를 입고 나갔었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로또를 산 후에 무심코 이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거야. 그런데 다음 날부터는 다시 깨끗해진 회색 점퍼를 입었고 이 카키색 점퍼는 그대로 세탁 바구니에 던져두었던 것이고 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정식은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로또 용지에 찍힌 6개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8, 14, 28, 29, 34 그리고 마지막 번호 40, 바로 그 번호들이었다. 그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참을 수 없는 형이증과 함께 두통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다. 정식은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던가. 매일 밤 악몽 속에서도 그는 이 로또 용지를 찾아 헤맸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그것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된 것이었다. 숨을 아주 깊게 들이마신 후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창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격렬하게 떨렸다. 로또 당첨번호 확인 사이트에 접속하고 해당 회차의 당첨번호를 검색하는 그 몇 초의 시간이 정식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길고도 아득하게 느껴졌다. 1995회차. 그는 반드시 그 회차의 당첨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했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정식의 온몸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인생이 아니 그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 바뀔지도 모르는 일생일대의 순간이었으니까. 마침내 당첨번호가 적힌 화면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정식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8, 14, 28, 29, 34 그리고 마지막 번호 40. 그가 꿈속에서조차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바로 그 숫자들의 조합이었다. 모든 번호가 단 하나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정말로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렬한 흥분과 함께 온몸이 짜릿하게 저려왔다. 내가 당첨된 거야. 정말로.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로또 용지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확인했다. 여전히 그 6개의 숫자들이 마법처럼 그의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다. 맞았다. 그는 정말로 1등에 당첨된 것이었다. 헐리빌 6억. 그 엄청난 돈이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된 육체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로또 용지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던 정식의 시선이 갑자기 용지 상단에 아주 작게 인쇄된 한 부분에 멈췄다.
그것은 바로 회타도 회차 번호였다. 그런데 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감 95회차 당첨 번호와 모든 숫자가 일치했지만 정작 그의 손에 들린 로또 용지 상단에 찍힌 회차 번호는 1096회차였던 것이다. 정식은 순간 자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깜짝 놀라 다시 한번 몇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고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신 듯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회차 번호가 다르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1등에 당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번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지만 단지 그 회차 하나가 달랐던 것이다. 정식은 로또 용지와 스마트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럴 순 없어.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그리고 미친 듯이 다시 한번 로또 사이트에서 1096회차의 당첨 번호를 검색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그에게는 마치 지옥의 시간처럼 길고도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로또 제1096회 당첨번호 안내 1R7L 1933하츠 보너스 번호 34. 정식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 들린 로또 용지에 찍힌 숫자들과는 단 하나도 일치하는 번호가 없었다. 보너스 번호 하나만이 간신히 맞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5등조차 되지 않는 그야말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식은 그대로 소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로또를 살 당시에 어떤 회차의 용지를 구매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저 어렴풋이 3주 전쯤 샀다고만 기억하고 당연히 3주 전 회차의 당첨 번호를 확인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주 전에 로또를 샀던 것이고, 따라서 그의 로또 용지는 이미 당첨 발표가 끝난 후에 전혀 다른 회차의 것이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의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자 헛된 망상이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일생일대 행운을 거머쥔 1등 당첨자라고 굳게 믿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달콤했던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지난 며칠 동안 그 자신과 어머니 모두를 지옥 같은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모든 끔찍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어리석은 착각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식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정식은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운 듯 신음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실망감이나 상실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고 경솔했던 행동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어머니께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한 깊고 깊은 죄책감,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처절한 절망감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그 로또 용지를 손에 꼭 쥔 채 정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더 이상 피할 것도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만 할 시간이었다. 손에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로또 용지를 꼭 쥔 채 정식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더딘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고 잔인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 독한 말들,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그 난폭한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병상에까지 눕게 되셨던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어마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어머니를 불렀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주무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이 상해 계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다. 그분의 옆모습은 햇살 아래 더욱 야위고 연약해 보였다. 무릎 위에는 빛바랜 낡은 사진첩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분의 마른 손가락은 사진첩의 한 페이지 위에 힘없이 멈춰 있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 정식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엄마, 저 정식이에요. 잠깐 들어가도 돼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분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래, 들어오너라 아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책망의 기색도 느껴지지 않았다. 정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어머니의 침대맛 차가운 방바닥 위에 힘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로또 용지를 어머니께 내밀었다. 어머니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시다가 이내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시고 그 종이 조각을 받아들었다. 이게 뭐냐, 정식아.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던 바로 그 로또 용지예요. 회색 점퍼가 아니라 제 그 낡은 카키색 작업복 점퍼, 그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더라고요. 정식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머니의 무릎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까짓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때문에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 모자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깟 헛된 욕심 때문에 제가 엄마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저는 정말 죽일 놈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숨을 아주 깊게 들이쉬고 나서야 그는 입술을 질끈 깨문 채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한테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험한 소리를 퍼붓고 제 인생을 망쳤다고 엄마를 탓하고 심지어 엄마를 병원에 쓰러지시게까지 만들고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이 결국에는 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한 장 때문이었어요, 엄마. 정식은 그제야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주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옷을 벗어놓고도 그게 제 손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엄마, 제가 착각했던 건 로또 당첨 번호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엉엉 말을 잇지 못한 채 정식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후회와 절망,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죄송스러움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아들의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다. 그 손길에는 그 어떤 책망도, 그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려는 깊고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괜찮다, 괜찮다 우리 아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는 다 괜찮아. 이제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우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다 괜찮아졌어. 정말이야. 정식은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다. 마치 아주 어린 시절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 울던 그날처럼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꽁꽁 얽히고 뒤틀려 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머니의 따뜻한 눈물과 함께 하나둘씩 녹아내리며 씻겨나가는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정식은 겨우 조금 진정이 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맑고 편안해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잠시 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식아. 그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듯한 검은색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 정식에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엄마? 정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정식의 손을 잡고 그 검은색 비닐봉투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가 사실은 너 몰래 아주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아가.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술을 질끈 깨문 채 애써 시선을 피했다. 원래는 1,000만 원이라도 다 채워서 너한테 한 번에 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몸도 약하고 예전처럼 일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 고작 730만 원밖에 못 모았네. 정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색 비닐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누런색 통장 하나와 함께 아주 얇은 현금 다발 몇 개, 그리고 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어있었다. 정식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전의 절망적인 두근거림과는 전혀 다른 아주 뜨겁고도 벅찬 감정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한테 항상 신세만 지고 사는 것 같아서 늘 미안했다, 정식아. 그래도 내가 너한테 단 한 번도 그런 내색은 안 해서 네가 전혀 몰랐을 줄 알았는데 그날 네가 로또 때문에 그렇게까지 속상해하고 화내는 걸 보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알겠더라.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고이기 시작했다. 아, 우리 정식이가, 우리 아들이 정말로 많이 힘들었구나. 정말로 그 돈이 간절했었구나. 엄마가 그런 내 마음도 제대로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 항상 네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줘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그 순간 정식은 손에 들고 있던 그 검은색 비닐봉투를 자신의 가슴에 꼭 끌어안은 차에 다시 한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외쳤다. 엄마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에요. 엄마가 제 곁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셔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저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을 받은 거예요. 엄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방 안에는 두 모자에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울음소리만이 아주 오랫동안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찬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식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악몽도 불안감도 죄책감도 없는 그저 평온함만이 감도는 그런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며칠 뒤 어머니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정식은 다시 일터로 나갈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원망스럽거나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건강하게 자신을 기다려주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가 우러나왔다. 공사장 입구에 들어서자 현장 소장이 먼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정식 씨, 그동안 몸은 좀 괜찮아졌소? 어머님은 좀 어떠시고? 정식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소장님. 걱정해 주신 덕분에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소장은 그의 얼굴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눈빛과 몸짓 속에는 더 이상의 질문 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묵직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래, 다행이구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살살들 하시게. 함께 일하는 동료 인부들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이, 정식 씨, 그동안 안 보여서 뭔 일이 있었나 했네. 몸은 좀 괜찮은가? 얼굴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거칠지만 따뜻한 인사가 평소와 똑같은 그 일상적인 풍경이 오늘따라 정식에게는 새삼스럽고도 소중하게 다가왔다.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자리 또한 언제나처럼 그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큰 풍파가 그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그의 일상은 그렇게 묵묵히 그리고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켜주고 있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식은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섰다. 예전 같으면 혼자 구석에 앉아 컵라면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말없이 먹곤 했지만 오늘은 왠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정식 씨, 오늘 웬일이래? 같이 밥 먹으러 가게 한 동료가 의아한 듯 물었다. 히어호, 가끔은 이렇게 다 같이 먹어야 밥맛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식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이 정식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소한 즐거움이었다. 그동안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살아왔던 것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하루 일과를 마친 정식은 퇴근길에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인근 대형 마트에 들렀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다. 장바구니에는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싱싱한 생선 한 마리와 부드러운 두부, 그리고 달콤한 과일 몇 가지가 가장 먼저 담겼다. 예전에는 가격표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거나 결국에는 포기하곤 했던 물건들이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그 어떤 금액보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와 건강이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신선한 채소들과 구수한 된장,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드시는 쌉싸름한 나물까지. 정식은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푸근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장을 보았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서는 그의 양손에는 묵직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마치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 가벼웠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장바구니를 가득 들고 들어서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동그래졌다. 아니, 정식아, 이게 다 뭐냐?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아, 펴츠. 정식은 수줍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부엌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제가 저녁 식사 한번 제대로 차려보려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편히 쉬고 계세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물러서서 아들이 마음껏 부엌을 차지하고 요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셨다. 정식은 다소 어설프고 서툰 솜씨였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생선을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안쳤다. 요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즐거웠다. 때로는 어머니께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하고 물으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멀리서 흐뭇한 미소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살짝 다가와 간장은 조금만 더 넣어라. 생선은 너무 오래 구우면 맛이 없단다. 불을 조금 더 약하게 해야지 하고 부드럽게 조언을 건네시곤 했다. 두 사람의 정겹고 따뜻한 대화가 아주 오랜만에 부엌을 가득 채웠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행복감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저녁상이 차려졌다. 정식은 어머니를 식탁 상석에 정중히 모시고 마주 앉았다. 조금은 어설프게 구워진 생선구이간이 살짝 덜 된 된장찌개, 그리고 약간은 질게 된 밥. 결코 완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한상 차림이었다. 어머니 맛이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워낙 요리 솜씨가 없어서. 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최고로 담았습니다. 정식의 말에 어머니는 눈가에 잔잔한 웃음을 머금으시며 깊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첫 수저를 뜨셨다. 맛있다 아가. 우리 정식이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줄 엄마는 미처 몰랐네. 정말 맛있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쑥스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는 맛이 어떨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그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며 천천히 그리고 아주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꽃을 피웠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던 중 어머니께서 문득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정씨가 그래서 그 로또는 앞으로도 또 사볼 거니?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어머니의 깊은 배려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정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가끔, 아주 가끔은 재미삼아 사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 한 조각 같은 거니까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지만 정식은 이내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게 제 삶의 전부가 되거나 제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아주 작은 희망에 기댈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정식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지독한 고통과 후회의 시간을 거쳐 그가 온몸으로 깨달은 삶의 진리였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아들의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안도와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모성애가 가득 어려 있었다. 알았다, 정식아.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하는 모든 선택을 믿는다. 그 말씀에 정식은 어머니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는 문득 거실 소파 위 낡은 액자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 간직하기로 마음먹은 당첨되지 않은 그 낡은 로또 용지 한 장이 고이 들어있었다. 이제 그에게 그 하찮은 종이 한 장은 더 이상 헛된 욕망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담은 값진 유물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잠시 후 부엌으로 향하셨고 곧 주전자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구수한 보리차 2잔을 우려오셨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옆에 조용히 앉아 차를 건네셨다. 이제 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이는구나, 정식아. 정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건네주신 찻잔을 받았다. 따뜻한 차의 온기와 구수한 향기가 그의 얼굴과 마음을 부드럽게 감쌌다. 네, 엄마.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말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 밤하늘의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로또 당첨금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다. 정식은 가만히 눈을 감고 아주 깊고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어쩌면 진짜 당첨은 바로 내 곁에 있는 우리 엄마였는지도 몰라. 그의 입가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작고도 평범한 말 한마디 속에는 그가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깨달은 인생의 모든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돈은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을 대신하거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더구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식이 다시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어머니는 어느새 그의 어깨에 살포시 머리를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고 계셨다. 아마도 지난 며칠간의 극심한 피로와 긴장감 때문에 따뜻한 차 한 잔에 노곤해지신 모양이었다. 정식은 아주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에 얇은 담요 하나를 덮어드렸다. 그리고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어머니의 평온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하고 안온한 밤의 향기가 감돌았고 부엌에서는 방금 전까지 그와 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던 그 정겨운 소리와 냄새가 아직도 그의 코끝과 귓게 희미하게 맴도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식의 하루는 아니 그의 남은 모든 날들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어떤 로또 1등 당첨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진정한 의미의 대박을 그는 이미 자신의 가슴속 깊이 품고 있었던 것이다.